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 이제 막 결혼 6개월 차에 접어든 평범한 남자입니다. 평범하다는 표현이 참 우습네요. 왜냐면 지금 제 인생은 평범이란 말과는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요즘 제 하루는 눈 떠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분노와 혼란으로 뒤섞인 감정의 늪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내의 외도를 목격했고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래요. 정말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지연이, 제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우리는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 소개팅이었어요. 몇 번 만나면서 서로 성격이 잘 맞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지연이는 정말 착하고 다정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1년 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죠. 지연이네 쪽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일을 오래 쉬셨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이었죠. 혼수며 예단이며 저희 집에서 거의 다 준비했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더 많이 감당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결혼식은 그야말로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양가 가족이 웃으며 축복해줬고 지연이도 드레스 입고 정말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겠다. 그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후 지연이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요. 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는 저를 챙겨주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건 지연이의 잦은 외박이었습니다. 처음엔 임신 초기라 몸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정에서 자고 오겠다고 했고 저는 의심 없이 허락했어요.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되더군요. 친정이랑 우리 집이 차로 30분 거리였고 저도 피곤한 직장인이었으니 굳이 맞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가 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죠. 그 다음엔 핸드폰을 이상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화면을 밑으로 두고 엎어놓고 갑자기 톡이 와도 확인하지 않고 슬그머니 들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제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회사 단톡방이야 혹은 언니랑 카톡해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당시에는 임신해서 예민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신호였던 겁니다. 제가 멍청했던 거죠.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연이가 친정에 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치킨을 시켜 먹고 넷플릭스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지연이의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잠겨 있었던 그 태블릿이 그날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그냥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어요. 오빠 오늘도 너무 좋았어. 나 임신해서 그런가 더 좋아. 그 새끼한텐 아직도 모른 척하고 있어. 바보 같아 진짜 키읔키읔. 우리 아기 아빠는 오빠잖아 그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카톡 대화 상대의 이름은 정호 오빠. 누구지? 이게 뭐야? 농담이겠지? 그 대화를 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쿵 하고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농담일 리 없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다정했던 지연이, 저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가졌다고 행복해하던 지연이, 그 지연이가 다른 남자한테 우리 아기 아빠는 오빠잖아 라는 말을 했다고요? 태블릿을 덮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2시간이 지나 있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안 오고 팝도 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의 끔찍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지연이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단순한 외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지연이의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연이의 태블릿에서 봤던 카카오톡 대화는 말 그대로 제 인생을 뒤엎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웃으며 저를 반기던 지연이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고, 한편으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지연이의 핸드폰을 뒤지기로 했죠. 자는 틈을 노려 조심스럽게 지문으로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엔 정우 오빠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자식이란 걸 숨기기 위해 차단하거나 대화를 지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메신저 앱 텔레그램, 인스타, DM, 그리고 숨겨진 사진첩, 그 안에는 둘이 주고받은 수위 높은 대화, 모텔 영수증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까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제게는 지옥 같은 현실이었죠. 사진 속 남자,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헬스장 다닐 법한 체격에 남자답게 생긴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가 그에게 기댄 채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미치도록 역겨웠습니다. 그 표정, 내가 보는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웃음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다 알아야겠다 싶어서 저는 사설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외도 중입니다. 정우라는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남자 신원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통은 남편이 의심을 하고 오시는데 아직 신혼이라 더 충격이 크시겠어요. 일주일만 주시면 정확한 자료 드릴게요. 그 일주일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고, 여보 우리 아기 이름 뭐로 지을까? 하며 천진하게 묻는 그 얼굴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침내 일주일 뒤 흥신소에서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정우, 30살. 지연이와 같은 대학교 동문이었고 같은 과 CC였다는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둘이 만남을 이어왔고 심지어 고객님과 연애하는 동안에도 지연 씨는 박정우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박정우 씨는 현재도 미혼입니다. 직장은 건설 쪽 외주업체 계약직이고 생활도 불안정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전부터 만났다고요? 그럼 내가 사귈 때도, 프러포즈 할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그녀는 저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네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연이에게 모든 걸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정우 그 사람 누구야? 지연이는 순간 얼어붙은 표정을 짓더니 마치 준비라도 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야.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애 정우 자식이지?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곧 인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퍽 하고 꺼져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나랑 결혼을 하면서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고 있었고 그걸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어? 왜 날 속이고 결혼까지 했냐고. 지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처음엔 정리하려고 했어. 근데 넌 너무 착했어. 너무 잘해줬고 그래서 말 못했어. 그게 변명이 될까요? 제가 착했기 때문에 말도 없이 바람을 피웠다는 말입니까? 그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지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조차 저에겐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 아내의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확한 친자 확인은 아직 안 했지만 그녀의 태도 정황상 거의 확실합니다. 6개월 전 저는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인생 최악의 결정을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내와 이 결혼을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아이가 제 아이라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심장이 미어집니다. 집을 나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팝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연이의 얼굴과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진짜 애가 내 자식이 아니면 어쩌지? 이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반드시 해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어디서 해야 할지도 몰라 멍했지만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에게 물어봐서 산부인과 연계 DNA 검사 전문 기관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지연이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었죠.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다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친자 검사하자. 아이가 내 아이라면 책임질게. 하지만 내가 날 속였다는 의심이 확실하니까 결과는 알아야겠어. 한참 뒤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단 한 줄. 하자. 내가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면. 며칠 뒤 지연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배가 불러 있었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말도 없이 걸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산모의 혈액과 제타액 샘플을 채취해 친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3일 뒤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 3일, 정말이지 지옥 같았습니다. 밥이 들어가질 않았고 잠은 눈곱만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검사 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결과지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파일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 부적합, 친자 관계 아님.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서 폰이 떨어졌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제 끝이구나.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제 입장에서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연이 바람 피웠어. 그리고 뱃속 아이도 내 애가 아니래. 순간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해놓고 그게 네 애가 아니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연이는 결혼 후부터 시댁에 잘 보이려고 애를 썼고 어머니도 그런 그녀를 많이 아꼈거든요. 다음날 어머니는 지연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연이는 그 앞에서도 울기만 했답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지연이 얼굴 보면서 생각했다. 저 아이는 뭘 믿고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을까? 그리고 저 배 속의 아기를 대체 누구를 위해 낳으려는 걸까?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혼이다. 어미로서 말하는데 넌 이 여자 옆에 더 있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고개만 끄덕이셨고 그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혼란의 중심에 빠진 셈이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 이후 지연이에게도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이 아이 나 혼자 키우겠다고 말했잖아. 내가 원하면 당장 떠날게. 그치만 서류는 너무 빨라.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인생을 망치고 이제 와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 무책임한 말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녀와의 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혼인무효에 가까운 조건으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고 합니다. 단 하나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이 아이, 그 애가 제 아이라는 착각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듭니다.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저는 지연과 완전히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더 이상 부부라 부를 수 없었고 더군다나 뱃속 아이가 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제 삶의 중심을 송두리째 뽑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의 외도와 임신, 그리고 제가 집을 나간 사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동네 사람들, 친구들, 심지어 회사까지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회사 복도에서 팀장님이 은근슬쩍 저를 부르더군요. 자네 집 요즘 좀 시끄럽다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소문 안 들었나? 자네 와이프 바람났다고. 그것도 애까지 생겨서 유전자 검사했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체 누가 말한 걸까? 어떻게 이게 회사까지 흘러간 걸까? 곧이어 알게 됐습니다.
제 전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지연과 같은 대학 출신이었고 그 친구를 통해 이야기가 SNS 커뮤니티에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요. 그 글 제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 6개월 만에 아내한테 당했습니다. 임신한 아이가 제 애가 아니래요. 누가 봐도 제 얘기였습니다. 댓글에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제 상황을 희화화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래도 애 키우며 살지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이런 멍청한 놈이 결혼을 하니까 당하지라며 조롱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쿡쿡 찔리는 것처럼 아팠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모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부터 회사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회의 시간마다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상사도 업무 지적이 아닌 사생활에 대한 농담을 슬쩍 섞어서 말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 이번 프로젝트는 꼭 내 아이처럼 책임지고 가져가야지 뭐. 이번엔 진짜 내 프로젝트 맞지? 참아왔던 감정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사회는 남자가 피해자일 땐 동정하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사이도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제게 먼저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밥을 먹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결혼한다고 할 땐 정말 기뻤단다. 그런데 이런 꼴 볼 줄 알았으면 그냥 혼자 살라고 말렸어야 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저 제 인생이 망가졌다는 사실에 자책만 깊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술을 마시게 됐고 술에 취한 채로 지연에게 전화했다가 다시 후회하고 다음 날이면 고개를 못 들고 출근하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힘내 한마디 남기고 다시는 연락이 없었고 술자리에서도 제가 올까봐 분위기 망칠까 걱정하는 눈치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직 2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젊고 빛나야 할 시기를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자의 남편 역할로 보낸 겁니다. 이 현실이 너무도 기막히고 억울하고 이제는 누군가를 다시 믿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녀는 결국 떠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겠다며 시댁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쯤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 한 장도 보지 못했고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가끔, 정말 가끔 생각이 납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내 아이였더라면.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 모든 게 허상이었고 나는 철저히 이용당한 존재였다는 걸 아니까. 지연과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날, 저는 구청 민원실에서 나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맑은 하늘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도 불고 햇빛도 따스했지만 제 마음엔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허전함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마음속으로도 그녀는 더 이상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은 건 산산조각난 자존심, 외면받은 신뢰, 그리고 회복되지 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며칠을 더 알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술로 마음을 달래다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다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정말로 무너질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고 약도 복용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틴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질문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무너진 자존심을 추스르기 바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질문을 계기로 저는 다시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기, 여행, 캠핑.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전국을 누비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었죠.
하나씩 꺼내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사고 혼자서 캠핑장을 예약해 강원도 바닷가에 있는 조용한 오토 캠핑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밤 바다 소리를 들으며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지 못했던 감정들이 바닷바람에 실려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금은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해보자. 그 이후 저는 SNS에 제가 찍은 풍경 사진과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한 번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신의 글을 보며 오늘 하루를 버텨냅니다. 고맙습니다. 그 댓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겪은 이 고통도 완전히 헛된 시간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지금도 물론 괜찮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밤에 불 꺼진 방에 혼자 누우면 지연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남자의 사진이 머리를 스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제 삶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를 다시 만날지도 모르죠. 그때는 예전처럼 무조건 믿고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를 먼저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며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땐 진심으로 다시 사랑해 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그럼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시 살아볼 수 있다는 것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볼게요. 진짜로.